우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내외부 분들과 그리고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사례 발표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동향 그 중에서도 약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좀 컨셉하고 있는 가상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상경제라는 이제 그 개념화에 있어서 금융업이 현재 어떤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어떤 시장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부터 있었죠. AR과 VR 기술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이미 개발이 되고 있었고 다만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부상하게 된 계기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회사 때문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이라는 분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띄웠고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와서 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작년 초입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빠르게 지금 이 관련 개념들과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특히나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기업 쪽에서 확 부상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메타입니다. 페이스북 정도 되는 글로벌 회사가 사명을 메타로 바꾸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기업 쪽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관련 부서, 그 리얼리티 랩이라는 곳인데 이 부서에만 이제 1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미래 목표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없애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을 없애고 아예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블리자드를 이제 80조 원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의 지금 포석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인데요. 아마 뭐 앞서서 이 개념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메타버스의 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좀 이미 많이 알려졌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연구단체에서 공개를 해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설명을 할 때 주로 나오는 건데 뭐 쉽게 보면은 이제 사용 기술이랑 적용 분야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R과 VR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우리 개인 일상에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외부 세계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라이프로깅이나 아니면 버추얼월드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제가 요즘 계속 메타버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어렵다. 그리고 다른 분들마다 다 개념화가 다른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융합된 산업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산업이라고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명확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전자산업에는 반도체 산업도 들어있고 컴퓨터 산업도 들어있고 여러 산업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역시 명확한 개념이나 딱 떨어지는 어떤 시장이 떠오르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메타버스를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좀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중심이 있고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I 휴먼이라든지 뭐 게임 업체 뭐 NFT 뭐 P2E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하드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 산업들이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생태계 중에서도 이제 그 버추얼월드 쪽에 조금 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가상경제다. 그 생태계 차원에서 핵심 중에 하나인 가상경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장 전망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있었던 PwC 컨설팅의 자료를 좀 작년에 이제 보고서에 썼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국내 보고서에서는 이 메타버스 시장 전망을 볼 때
이 PwC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이 시장 PwC 자료를 국내에 이제 처음 소개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기로 봤을 때. 근데 이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 현실이랑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PwC 자료 같은 경우는 19년도의 자료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당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AR과 VR에 관한 시장으로만 좀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겠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시티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메타버스 시장 전망을 이제 한 수치들을 보면은 대부분 10조 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달러면 하나로 치면 1경 이상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 전망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높아진 이유는 그만큼 메타버스라는 시장 자체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아마 메타버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인식되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이 생태계에 있어서도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업무 쪽까지 이제 포함해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두 개로, 상용화된 건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이 기반이 되는 이제 개인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페토 같은 게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NFT와 결합된 이제 공간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기반 같은 경우는 제페토의 예시처럼 주 이용층이 이제 MZ 세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이 MZ 세대가 그 제페토 같은 플랫폼을 사회적인 활동에 창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쪽으로 좀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MZ 세대를 위한 마케팅 창구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찌나 발렌시아 같은 명품 업체들이 미래 고객을 이제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역시 제페토에서 어떤 마케팅 창구로서, 채널로서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좀 재미있는 부분은 사실 이 공간 기반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센트랜드 같은 이제 플랫폼인데, 그 공간 기반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간 기반을 NFT로 발행을 해서 그 공간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자산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개념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공간 하나하나가 NFT로 발행이 되고 그게 이제 가상화폐로 사고 팔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핵심 위치가 가격이 비싼 것처럼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이 구역의 핵심되는 구역을 구매를 한 다음에 거기서 카지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트랙션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인데, 이 공간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해서 가상의 피자 점포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피자를 주문을 하면은 그게 NFT가 이제 연동이 돼서 현실로 이제 피자를 배송해주는, 어떻게 보면 오토 같은 이제 서비스도 지금 프로토타입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여기서 지금 약간 그 제품 홍보 채널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부상을 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인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 생태계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관련 기술인데, 이미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메타버스가 부상하기 이전에도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이건 이제 핵심 인프라들이 이미 상당 수준 올라와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니지 같은 MMORPG 같은 경우는 이런 기반되는 이제 신기술들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상용화가 된 반면에, 최근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들은 이런 인프라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상당한 차별화를 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이제 뉴노멀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이 여러 가지 플랫폼과 관련된 경험들을 MZ 세대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해봤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유지되고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상용화 부분입니다.
뭐 같은 해 이제 하이브 커브를 보시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AR과 VR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용화가 되어 있었다. 앞에서 이제 이성환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과 유사하게 NFT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 정점에 와 있습니다만 AR, VR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 위험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로 나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향후 메타버스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상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일상에 다가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프라가 불편해야 됩니다. 사실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을 생각하면 이렇게 무거운 기기를 이렇게 쓰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시간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애플 글라스처럼 우리가 이런 안경 속에서 이제 착용을 하고 이제 가상현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인프라가 곧 이제 다가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 같은 경우도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뭐 이전 정부의 내용입니다만 이제 올 초에 메타버스 선도 전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플랫폼 중심이기는 한데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시장을 육성하고 좀 선두적인 위치에 서겠다 그런 이제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서 그 메타버스에 있어서 생태계 차원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태계 중에 이제 핵심 이제 가상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현실 경제에서 일어나는 경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상 공간에서도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생태계 차원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 경제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경제 요소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건을 현실에서 사고 팔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품을 사기 위한 화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상품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라고 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가상 공간 역시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그런 현실 경제와 유사한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가상 경제가 갖고 있는 것의 이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로블록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통해서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용자가 있겠죠.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자와 공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폐와 상품을 주고받는 것처럼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지불을 하면은 게임 아이템이나 뭐 게임 입장권 같은 거를 이제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로블록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주고받고 뭐 거래하는 이제 시장인 것처럼 이 로블록스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수요와 공급자들 만나는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로블록스가 운영되기 위한 이제 인프라들도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가상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경제라는 것 자체는 개념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과거부터 이미 있었고 아마 미래에도 계속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단계를 조금 제가 이제 1.0, 2.0, 3.0 최근에 이제 인터넷 3.0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개념화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가상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상 현상의 경제 활동들이 이미 과거부터 있었다. 이 이제 가상경제 1.0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2000년 초반부터 그 리니지 같은 게임을 보시면은 아이템을 사고 팔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경제 활동이 일어났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1.0이라고 본다면 이 과거 모습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 사고 팔리는 어떤 재화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이 굉장히 제한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뭐 이렇게 그 거래소 같은 것도 좀 부재한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상황에 와서는 이 가상경제가 굉장히 확장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뭐 게임 아이템뿐만 아니라 NFT를 통해서 뭐 동영상이든 아니면 사진이든 뭐 직접 만들어낸 어떤 콘텐츠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이 가상경제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확장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경제가 확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인프라가 개선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도가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단순한 인터넷이나 뭐 CPU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였다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칩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나 아니면 AI 기술도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메타버스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나 이제 가상화폐들이 유입이 되면서 정말 현실과 유사한 신뢰성이 높은 경제가 이제 구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가상경제의 현상 자체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뭐 NFT에 관련된 어떤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정말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가상경제가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경제를 조금 더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어떤 속성이 충족돼야 되는지 가상경제의 단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과거 가상경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가상경제 중에 이제 희귀성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획득하는데 자원이 들고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게 이제 희귀성이고 과거 리니지 같은 경우는 딱 이 희귀성만 갖고 있었던 반면에 최근의 가상경제 같은 경우는 나머지 속성들, 그러니까 뭐 지속성 같은 경우도 NFT로 이제 공간이나 이용자 정보들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업화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뭐 제페토 내에서 뭐 게임 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화랑 이제 분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의 자율성 역시 과거의 리니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P2A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이 거래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역시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소유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NFT가 도입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향후 이제 제도화랑 이제 인프라가 보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속성들, 5가지 속성들이 보강이 되면서 정말 가상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이 현실 경제처럼 운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블록체인과의 결합, 그 중에서도 NFT와의 결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NFT가 왜 메타버스에 들어온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NFT의 프로세스랑 뭐 분야나 그런 것들인데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이 분야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과거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 이 게임 쪽에 있어서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어서 NFT와의 결합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사실 이 결합을 논하지 않고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운영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NFT가 좀 중요해지고 있고 이미 이 개념 역시 작년 뭐 가을쯤부터 해서 이미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NFT가 결합됐다는 게 NFT가 들어왔다는 게 가상경제가 어떻게 구현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은 현실경제에서는 2가지 자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경제나 현실경제에 관한 이제 분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대체 가능한 펀지블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냐, 아니면 넌펀지블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대체 가능한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러처럼 대체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의 1달러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1달러 같은 경우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다 교환이 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등한 성격을 갖고 대체가 가능한, 교환이 가능한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펀지블한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펀지블한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넌펀지블한 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예술작품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작품의 위작은 굉장히 많지만 유일한 원작은 이제 모나리자의 원품이겠죠. 그래서 이 원품 같은 경우는 다른 자산하고 아무리 동일하게 그려진 작품이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경제 같은 경우 이렇게 뭐 화폐 같은 이제 펀지블한 자산이랑 부동산 같은 이제 넌 펀지블한 자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가상경제 같은 경우 NFT가 들어오면서 넌 펀지블한 자산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가상경제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 달러와 유사한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경제 같은 이 비트코인 같은 펀지블한 자산만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NFT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가상 공간에서도 이 넌펀지블한 자산, 그러니까 유형하기 좀 어려운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이 자산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확장이 됐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대화들이 들어오면서 이 가상 경제의 어떤 그 양적인 측면도 굉장히 확장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말씀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요한 것은 생태계다. 가상경제에 있어서도 생태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 플레이어들이 내고 있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상호작용을 보는 게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상경제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생산이나 소비 일종 이제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이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외에도 어떤 컬렉션이나 아니면 뭐 뮤직이나 아트 쪽 플랫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프라 쪽입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 가상경제 플랫폼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운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NFT와 관련된 거래소나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들 그리고 발행이나 제작을 지원한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태계에 있어서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뭐 VC라든지 아니면 금융사들은 이 생태계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 가상경제에 있어서 금융업들이 어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자산 같은 경우는 그 펀지블한 자산과 넌 펀지블한 자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융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펀지블한 자산과 넌 펀지블 자산을 연계하는 특히 유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증서들을 뭐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유동화를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상경제에서의 어떤 금융 모델 역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를 담보로 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금융업들의 사례를 보시면 이 NFT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인데 굉장히 좀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NFT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NFT에 관한 관리랑 이제 보관 서비스들을 좀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NFT의 파일들의 가치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델링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FT 파이 같은 기업은 이 NFT 담보 대출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이제 뭐 국내 4대 금융사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금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NFT나 STO 기반의 어떤 스탁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스탁을 넘어서 기존의 금융상품과 연계된 어떤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뭐 국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스탁 쪽에는 이미 다 발을 들인 상태고 이제 뭐 공개가 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룹 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금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의 한 발 벗어나서 플랫폼과 더불어서 NFT나 STO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을 결합해서 금융상품을 좀 더 연계하는 쪽으로 최근에는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일 앞서 있는 것은 이제
생태계 차원에 있어서도 요 빅테크 기업입니다. 사실 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 수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앞서서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이런 요소들, 뭐 인프라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NFT 거래소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생태계 차원에서 빠르게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랑 이제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해서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금융 상품까지 지금 발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핵심 계열사가 사실은 제페토 이외에도 뭐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좀 확장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사들의 움직임이라고 본다면은, 그리고 향후 금융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펼쳐 나갈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은, 이 가상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속도가 빨리 가느냐, 특히 제도화에 있어서 가상경제의 속도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를 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사들이 좀 더 넓게 보면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요 두 가지에 따라서 기업들의 운용 지금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기업들이 메타버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디지털 자산을 내재화하는 움직임을 보면 내부도 자체적인 추진을 하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협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가상경제가 지금 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격보다는 단기적인 성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금융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협력 중심으로 가되 아직은 조금 더 내재화, 조금 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커스터디나 STO나 NFT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상품 개발이 좀 구체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루나 사태 이후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발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빅테크나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MOU도 확장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같은 그런 보다 더 뎁스 있는 차원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제휴를 좀 확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직 그리고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경제가 정말 우리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몇 금융사 같은 경우는 좀 프로토타입의 그런 디지털 점포, 약간 메타버스 컨셉의 점포들을 좀 최근 오픈한 곳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점포나 금융 서비스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도화가 이 가상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서의 이 제도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5월에 그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관한 이제 대중의 약간 시선이나 관심도 조금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나 가상경제, 디지털 자산 쪽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탈중앙 중심의 그 시장이 루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요 자산,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자산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이 코인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국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향후 예상되는 부분은 메타버스든 가상경제든 굉장히 제도화된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고 좀 유형기업에 대한 어떤 컨트롤도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제도화되고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과 이제 기존의 이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진입을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제도화가 완비되게 된다면 지금 약간 제도화가 좀 미흡한 탈중앙 시장에서 보다 제도적으로 진화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정책을 살펴보면은
이 과거에는 단순히 시장 자율에서만 맡겼던 시장들을 좀 더 제도화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부에서 지금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있는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이 제도화되고 있다.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어떤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진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에서 조금 벗어나 투자적 관점으로 메타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애널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으시죠?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보고서를 발간하신 임지용 NH투자증권 연구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